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어몽섭 교수님과 함께하는 과학과 전쟁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프로메테우스의 불, 과학과 전쟁 세 번째 시간으로 그렇죠. 컴퓨터 혁명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청해 들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간 주제가 네. 뭘까요?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상당히 거창한 제목인데요. 네. 예,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내용하고 그다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소제목을 보니까 네, 이게 핵무기 관련된 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제 맨해튼이면 뉴욕에 있는 그 중심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거창한 건데 제가 이 이름을 붙인 것은 네.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 4차 이 학습을 통해서 결론이면서도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하면 이제 핵무기랑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한 것은 역시 미국이었죠. 미국에서 이것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한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티저드의 혁명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 세 번째가 이제 트리니티 실험인데 티저드 혁명은 2차 대전 중에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네.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개발했던 과학 기술을 뭔가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때까지 연구했던 과학 기술을 그 당시 미국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이겠죠. 전부 다 그 전달한 전해주나요? 예, 그런 것을 이제 혁명이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튜브 합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우라늄을 분열시켜서 이 폭발물을 이용하면 엄청난 그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티저드의 혁명부터 시작한 그 맨해튼 프로젝트 연계되는 계기가 됐고요. 여기에 깜짝 놀란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죠. 네. 그래서 미국이 주도가 되고 영국과 캐나다가 협찬을 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라늄을 그 탄두로서는 리틀보이, 그다음 플루토늄을 핵탄두로 쓴 펜맨 두 가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실험을 한 것이 트리니티 실험입니다. 뉴멕시코주에서 실험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실제로 쓴 것이 잘 아시는 2차 대전을 종결케 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예. 핵무기가 개발된 과정이 그런데 독일과 일본의 이제 항복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 그렇죠. 말씀해주신 그 무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등장했다라는 게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유를 하게 된 걸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원래 2차 대전을 종결시키고 나치조기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독일도 개발을 했거든요. 아, 네. 최종적으로 개발을 못했지만 그때 연합군의 가장 큰 관심은 나치 독일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항복을 시키고 핵무기를 개발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미국이 먼저 개발을 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소련이 있죠. 소련도 스탈린이 주도가 돼가지고 네.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 예, 특히 이제 이고르 크루차토프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순수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입자 가속기를 개발했는데 스탈린이 불러서 빨리 핵무기를 개발하라 이런 지시를 하니까 순수 과학자적인 어떤 이런 양심을 다 버리고 그 우라늄 그 채굴을 위해서 다수의 어떤 노동자를 강제 징용했고 또 거기서 일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또 강제 노동수에 보내는 이런 무리를 하면서 그 핵무기를 개발하게 됐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개발한 시기를 보면 미국보다 빨리 개발을 했습니다. 소련이요? 예. 소련이 빨리 개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핵무기를 폭발시킬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내관이라고 하죠. 내관. 내관. 내관을 이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맨해튼 프로젝트 그 같이 동참했던 독일 출신의 클라우스 폭스라는 사람을 포섭을 하게 돼요. 아, 소련 측에서. 예. 그 포섭을 해가지고 그 비밀을 알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내파 과정을 알아낸 것이죠. 아. 그래서 미국보다는 좀 늦었지만 뒤늦게 소련도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 핵무기 나라별로 이제 핵무기가 어떻게 개발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짚어주셨는데 로켓 개발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교수님. 네. 이제 로켓 자체가 현대에 와서 핵무기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서 이제 미사일 수단으로서도 이제 기여한 것 말고도 사실 로켓 하면 저에게는 우주 시대 네. 이 부분에 대한 게 더 익숙한데 로켓의 역사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우리 정부도 이제 우주청을 신설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로켓 공학이라는 것은 현대 과학에 있어서 최첨단 과학이고 네. 선진국의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켓이 최초 출현한 것도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중국. 예, 활용출수라는 그 무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한 1.3m 이 긴 통에다가 화약을 몇 단계 넣어가지고 연속으로 폭파하는 힘을 이용해서 멀리 나갈 수 있는 이런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 출현은 이제 중국을 볼 수 있고 영국에서는 콩그리브라는 사람이 그 영국이 이제 인도에서 전쟁을 하면서 인도 국가에서 쏜 그 로켓 2단계 로켓인데 그 무기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콩그리브라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응용해서 로켓 비슷한 무기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콩그리브 로켓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그 로켓 개발은 네. 미국의 아마추어 그 과학자 있던 로버트 고다드라는 사람이 액체 연료를 사용해서 그 로켓 공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네. 현대 로켓의 아버지라고 하는 독일의 베르너 폰 브라운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로켓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본 브라운의 그 가장 큰 공적은 그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지시를 해가지고 V2 로켓을 개발한 것이죠. V2 로켓은 약 길이가 한 14m고 거기에 한 12톤 정도의 폭약을 적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그 V2 로켓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런던 하늘에 떨어졌을 때 영국군은 깜짝 놀란 것이죠. 폭탄이 날아오는데 저것을 어떻게 폭발시킬 능력은 안 되고 또 땅에 들이면 폭발력은 엄청나니까 대단한 효과를 그 실제적인 뭐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심리적으로 엄청난 그 효과를 거뒀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기에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로켓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네.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독일에 있던 그 로켓 과학자들을 전부 다 데려온 거죠. 한 140명 정도 되는데 그 과학자들을 데려와서 그 엄밀하게 연구를 시작해서 결국은 그 뉴멕시코주에서 로켓을 발사시키는 이런 그 업적을 쌓게 됩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개발된 이제 핵무기랑 로켓이 오늘날 이 시대 현대에 와서는 또 인류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 분야에서는 핵발전, 뭔가 우주시대 개막 같은 프로젝트를 탄생시킨 것도 정말 놀라운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치와 과학이 야합했다고 할까요? 야합해서 미래 인류에게 위협이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까요? 불에 의해서 뭐 불로 상대방을 죽인다든지 상대 국가를 멸망시키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힘을 이용해서 또 인류를 파탄을 이루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 그다음 뭐 일본의 731 부대, 우리 흔히 말하면 마루타 실험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비인간적인 뭐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 나치 독일의 다하우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는
독일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가 그 바다에 급속 낙하했을 때 그 바닷물이 굉장히 차갑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 수용된 포로들에게 직접 차가운 물에 빠뜨려 가지고 예, 이 사람이 얼마나 견디느냐 오랫동안 예, 또 나와서 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 이런 것을 직접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180명 정도가 이 실험에서 죽었는데 사실은 이 수용소에서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한 3만 5천 명 정도 희생자가 있었죠. 예, 이런 그 실험이 행해졌고 731 부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여러 가지 세균하고 생체 실험이 직접 행해졌죠. 그 세균을 주입해 가지고 인간의 생체를 마취도 없이 직접 이렇게 회복하고 또 뭐 제가 뭐 참 설명하기는 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 많은 생명들이 정말 어떤 정치와 결부된 이 과학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외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 강대국이라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페이퍼 클립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전쟁 중에 이런 잔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재판을 통해서 정범 처리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류 문명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 독일의 과학자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세균 관련된 데이터 뭐 자료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자기 나라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인류 문명이 기하는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드는데 활용을 해서 오늘날 같은 그 어떤 강대국의 또 위치를 점했다고 이렇게 또 한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을 쭉 들으면서 들었던 게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말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뭔가 과학기술 자체를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 그것이 인류 발전에 인류 번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죠.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엄홍석 교수님과 함께 과학과 전쟁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그동안 귀한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